넷플릭스가 지금 컨텐츠에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랑 아마존 출시한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투자 많이 했는데 이제 나와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투자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눈을 돌린 곳이 있는데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인벤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 요금제의 구독자를 늘리는 거고, 둘째는 모든 인벤토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가 1, 2년 하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강남센터 연수루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연수루의 해외 주식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10개의 종목을 소개해 주시기로 한 연수루님입니다. 근데 이게 연수루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수르가 이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네. 만수르만큼 부자가 되자, 아. 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연수르라고. 아, 약간 뭐 그렇군요. 귀엽기도 하고 이름이. 그러네요. 네. 만수루, 연수루. 네. 아, 그러니까 연수루, 그러니까 뭔가 좀 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해외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업계 경력으로는 올해로 8년 차고요. 8년이요? 네, 해외 주식만 운용을 한 거는 거의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먼저 가서 깃대를 뽑아놨다 이런 네, 느낌이 기다리고 좀 듭니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지금 해외 주식 해야 된다고 네, 또 지금 그러고 있는 다행히도. 상황이에요. 그 8년 전에, 6년 네. 전에 이제 해외 주식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알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죠. 이게 힘들고 답답하고, 뭐 그랬죠. 네, 외롭고. 그렇죠, 그렇죠. 네. 참고로 저는 2010년에 해외 주식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너무 빨리 시작해서 이제 그만뒀죠. 바로 1년 만에 그만두고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기업은행 딜링룸에서 네. 해외 주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연수리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10개의 종목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코너를 이제 만들려고 기획을 했는데 네. 어때요? 좀 이게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좀 다른 것과 이런 차별화를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다뤄드리는 기업들이 그렇게 막 생소한 기업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네. 오늘도 소개드릴 기업이 넷플릭스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대중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본 지 한 6, 7년 가까이 됐었고 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런 분석 데이터나 아니면 리서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새롭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으셨던 퀄리티나 깊이의 분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넷플릭스? 알지 뭐 나 맨날 보는데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르님과 함께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또 벌써 이제 돈 냄새가 나네요.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 네, 그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썼던 게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경신한 당일이었어가지고 네. 이 이후로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이 자료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넷플릭스가 이때 거의 9% 오르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네. 이 트리거가 됐던 게 실적 발표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했고 이 신고가의 직전 고점이 21년도예요. 21년도에 넷플릭스가 코로나 수혜로 한창 크게 올랐을 때의 고점을 이제 이번에 벗긴 건데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를 먼저 보시면 넷플릭스가 2010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오르다가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드라이브를 받았죠. 비대면 수혜로 부각이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주가가 오르다가 이때부터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좀 고피할 주식들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좀 경기 둔화 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서 거의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때 다시 반전을 시작해서 최근에 고점을 뚫은 건데 저는 넷플릭스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변화를 먼저 산업단에서 한번 살펴보고 기업단에서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산업단의 변화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넷플릭스의 2021년까지의 주가 상승 여기 보시는 이 네. 주가 상승을 하나의 차트로 표시하려면 바로 이 차트를 표시를 할 수 있는데 21년까지요. 네, 2021년까지요. 2021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되게 좋아했어요. 케이블 TV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고 뭐 재밌는 드라마도 많고 이러면서 케이블 TV를 구독을 했었는데 그 케이블 TV가 채널 하나 구독하는데 거의 10
10만 원이 넘었어요, 하나로. 너무 비싼 거죠. 아. 근데 그 상황에서 넷플릭스라는 매체가 등장을 했고 넷플릭스는 아주 파격적으로 거의 1, 2만 원대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구독하고 있던 걸 하나둘씩 해지를 하고 넷플릭스 같은 OTT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이 트렌드를 코드 커팅이라고 부르는데 아. 이 TV 코드를 뽑아버린다는 거죠. 아하.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이 코드 커팅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거의 2022년이죠. 코로나가 제일 심해졌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 TV가 기존 TV들이고 논페이 TV가 와. OTT들인데 이 숫자가 역전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케이블 TV보다 OTT를 더 많이 구독하게 됐다는 거죠. 이 이후에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 코드 커팅이라는 트렌드를 만든 장본인이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가 OTT라는 개념을 거의 최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2021년까지 이 정도의 파괴적인 주가 상승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 저게 보면은 점점 잠식돼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제일 좋고 맞습니다. 드디어 이겼다 할 땐 또 주가가 빠져요. 또 이게 그쵸, 좀 역설적이에요. 공교롭게도. 그죠? 딱 이때부터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되게 잘하던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2019년부터 경쟁에 직면하기 시작해요. 아하. 이때 2019년에 디즈니가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OTT 할래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2020년 이후에 이제 죄송합니다. 2017년에 얘기를 했고 2019년에 디즈니가 OTT를 출시를 했어요. 네. 2019년에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도 OTT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여기 뭐 안 보이지만 피코크나 뭐 훌루 그리고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OTT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OTT 사이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블 TV를 하나 구독하면 10만 원인데 OTT가 만 원이니까 싸니까 구독을 했는데 네. OTT들을 하나둘씩 구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점점 더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2022년부터 연준이 긴축을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지출을 끊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OTT였던 거예요. 제일 처음 끊을 수 있는 게. 그때 저도 생각해보면 OTT를 많이 해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OTT들을 하나둘씩 해지를 하면서 넷플릭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때 거의 5분의 1 토막, 거의 이게 6개월도 안 걸렸는데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전시킨 계기가 2022년 11월에 있었는데 네. 이때 넷플릭스가 엄청난 강수를 둬서 기업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야. 어떤 뉴스였냐면 바로 광고요금제를 출시한 거예요. 광고 요금제. 네, 지금은 이제 광고요금제가 넷플릭스도 한국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네.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훌루라고 하는 OTT밖에 광고를 안 하고 있어서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광고요금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OTT를 구독하는데 조금 싼 요금제로 구독하는 대신에 드라마 앞뒤로 나오는 광고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 요금으로 나머지 그 요금의 차이를 메꾸는 건데 이 광고 요금제를 넷플릭스가 처음 이때 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 요금제가 대박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다시 주가가 살아나게 되는데 이게 되게 파격적이었던 결정인 이유가 네네. 넷플릭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훌루가 미국에서 광고 요금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예전 컨퍼런스 콜들을 찾아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너네 왜 광고요금제 출시 안 해?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걸 아니까.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이거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해치는 거고 우리는 유저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할 거다라고 못 박았었는데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약간 뭔가 네. 그 경영자의 철학 같은 건데. 그쵸. 그죠? 네. 나는 고객한테 광고 같은 거 보기 안 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때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대박을 쳤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그 OTT들도 다 광고요금제를 다 도입을 해요. 아, 넷플릭스가 하니까. 그렇죠. 네. 디즈니 플러스,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 피코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다 광고요금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되게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광고요금제.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이 숫자가 나타내는 거는 해당 OTT의 전체 요금제 구독자 중에서 광고요금제 구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광고요금제 구독자가 되게 높은 거고 넷플릭스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닌 거죠. 이렇게 모든 OTT들이 다 광고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하나가 열리는데 그게 그러네요. 바로 OTT 광고 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OTT, 넷플릭스에서 OTT 광고 그 요금을 하면은 좀 많이 싸요?
금액이 차이가 좀 나나요?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처음 출시할 때 얘네가 6.99불로 출시를 6.99불, 했거든요. 7불 정도 되네요. 근데 이때 아마 넷플릭스의 미국 그 스탠다드 요금제가 15불 정도였을 거예요. 아, 반 가격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도 안 되는 거의 아. 가격에 출시를 했으니까 네. 되게 구독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럼 나도 광고 보고 그냥 보겠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광고를 안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원래 돈 내다가 광고 봐주면 깎아줄게 이런 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러네. 네. 약간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얘네가 잡을 수 있었던 고객층이 원래는 넷플릭스를 구독할까 말까 나도 하다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그 엣지에 있었던 그 그쵸, 사람들이 그쵸. 아 그래 싸게 반가급이면 한다 이런 느낌으로 광고 기꺼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되게 크게 열린 건데 그러네요. 이러면서 아까 제가 OTT 광고 시장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네. 커넥티드 TV라고 해요. OTT 광고를. 커넥티드 TV 네. 이게 커넥티드 TV 네. 이게 기존 TV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방송사들이 쏴주는 대로 그쵸.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고 해서 커넥티드 TV라고 부르거든요. 아하. OTT들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시장이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산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광고 산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만 말하라고 하면 저는 점유율 뺏기 싸움인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예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디지털 광고라는 게 등장을 할 때 그 이전에 사람들이 라디오나 뭐 TV, 잡지 이런 매체들을 주로 이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소비자들의 가용 시간이 그 컴퓨터로 이동을 하면서 이 디지털 광고도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디지털 광고가 성장하는 와중에도 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됐죠. 근데 그렇게 온라인 광고 시장이 잘 성장하는 와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매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TV였어요. 아하. 네, TV 광고 시장은 꿋꿋이 계속 그냥 GDP만큼만 성장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장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변화가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 저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커넥티드 TV라고 하는 매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핫한 매체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핫한 매체인 이유는 얘네가 광고주 단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매체 단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커넥티드 TV라는 걸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먼저 광고주 단을 보면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TV라는 매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보니까. TV를 보면서 네. 시간을 소비를 하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이 TV라는 매체가 타겟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이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타겟팅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살짝 TV 광고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TV 광고를 보시면 이 유저한테 특화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그쵸. 브랜드 광고가 되게 많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커넥티드 TV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OTT 광고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OTT를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 로그인한 유저를 대상으로 타겟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 광고주들이 열광한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차트인데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매체별로 광고 단가를 나타낸 거예요. 이 매체별 광고 단가. 네, CPM이라고 하는 게 광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보시면 이 전통 매체는 제쳐두고 이 TV가 원래 그 온라인 대비로도 그렇고 모든 매체 중에서 광고 단가가 되게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네네.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TV 광고 단가가 보통 한 10불에서 20불 정도예요. 케이블 TV가 제일 높은데 제일 높은 케이블 TV가 25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OTT 광고 단가가 형성돼 있는 게 한 29불, 28불 이 정도에 평균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네. 넷플릭스가 처음 OTT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했을 때 넷플릭스 광고 단가가 6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너무 기다렸던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 커넥티드 TV의 시작이라는 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광고주 입장에서 엄청나게 반기는 시장이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었고 매체 단에서도 이거를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대표님이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매체 단에서 이제 매체 단 할 때 매체라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회사를 말하는 거죠. 네, 넷플릭스, OTT 회사들. 네, OTT 회사들 OTT 말씀드리는 매체 회사들. 네, OTT 회사들 입장에서 아쉬웠던 거 하나가 분명히 내 OTT를 구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이게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싸게 하면 또 조금 더 비싸게 해볼까? 그쵸. 그럼 좀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쵸. 이런 거죠. 이게 좀 너무 싼데? 막 너무 이런 싸면 거. 또 이 가성비가 안 그러니까,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 광고요금제를 출시를 한 건데 저는 이 OTT라는 시장 자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OTT라는 소비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재랑은 달리 전체 플레이어들의 마켓쉐어의 합이 100이 아니어도 돼요. 100이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넷플릭스를 구독한다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복 구독이 가능하니까 전체 플레이어들의 마켓쉐어의 합이 100이 넘어갈 수 있는 제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캡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뭐 2대, 3대 산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이 되게 잘 크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 둔화를 계기로 그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광고요금제가 출시가 되면서 이 TAM, 그 잠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 입장에서는 이 광고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출원이니까, 추가적인 고객들이고.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광고주 단에서의 요구와 매체 단에서의 요구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이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도 뭔가 좀 TV에다가만 광고하니까 이거 뭐 누가 보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원하는 사람한테 이거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광고 돈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매체 입장에서도 이거 싸게 하면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제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차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게 예전에 2008년에 처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시작을 했죠, 모바일 네. 시장이. 이때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전체 광고 시장 대비 전체 광고 시장 대비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시장의 침투율이고 이 노란색 점선이 전체 소비자들의 가용 시간 대비 모바일에 쓰는 시간의 비중이에요. 이게 타임쉐어고 이게 애드 스펜딩 쉐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이게 모바일 타임쉐어가 늘어나고 있지만 광고비를 빠르게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바일이라는 시장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VR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VR이 애플 비전 프로도 나오고 되게 잘 되고 있지만 이 시장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은 없으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 VR 광고에 막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바일 시장도. 그런데 어느 국면을 계기로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제 소비자들의 타임쉐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제는 광고비를 지출해도 되겠다라고 광고주들이 마음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이 시장 성장은 이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커넥티드 TV 시장이 지금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커넥티드 TV의 타임 스펜딩 쉐어가 25%였습니다. 그리고 애드 스펜딩 쉐어가 9%였어요. 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건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그림을 네.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네요. 이게 이제 시간을 이제 먼저 쓰고 돈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을 먼저 쓰고 시간을 먼저 쓰고 그다음 돈을 쓰고. 그렇죠. 시간이 먼저 쓰면 나중에 돈은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 그렇죠. 시간이 돈이다. 그러네요. 그거죠. 네. 네, 핵심적인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다시 기억을 해주신 상태로 다음 네. 차트를 보시면 넷플릭스는 이게 X축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진한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 지출 마켓 쉐어고 Y축이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 지출 마켓 쉐어인데 넷플릭스를 보시면 다른 OTT들 대비 시간 쉐어는 엄청 높은데 네. 아직 광고비 쉐어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말은 넷플릭스가 지금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아직은 이 광고 시장이 개화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다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시점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이 구간에서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더해서 훨씬 더 높은 베타로 이 구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장 구간을. 이게 딱 그림 보니까 그럴듯한데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무슨 못해서 얘기냐면 그래요. 광고를 더 많이 낼 수 있고 광고 요금을 더 낼 수 있는데
못해서 혹은 그러니까 이제 안 해서라면 모르겠는데 안 해서면 하면 되는 거니까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그냥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로 가면 그냥 그대로.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다. 네, 되게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이 차트로 돌아올 거예요. 네. 한번. 네.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 상황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가 이제 잠재력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커넥티드 TV 시장의 성장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넷플릭스 자체의 성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디즈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높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컨텐츠 기업으로는 1등 기업입니다, 넷플릭스가.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컨텐츠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넷플릭스는 원래 컨텐츠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의 시작은 비디오 유통 플랫폼이었어요. 넷플릭스의 CEO가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 왼쪽에 보이시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이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핫했었는데, 여기서 비디오를 빌렸다가 연체를 한 거예요. 연체를 해서 연체료를 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사업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네. DVD를, 그 비디오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배달을 할 수 있게 하면 연체료를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사업화하기 시작해요. 어허.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맞아요. 이 사업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우와. 넷플릭스의 성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한테 대체되면서 엄청 밀리고 이때 결국 파산을 해요, 2010년에. 그리고 넷플릭스가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2007년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모습이 된 거죠. 2007년부터. 네. 네. 원래는 넷플릭스가 컨텐츠라는 거랑은 전혀 좀 동떨어진 기업이었어요. 그냥 있는 컨텐츠를 유통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해주는 사업에서 계속 돈을 벌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하나 베팅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자기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 돈 버는 대로 족족 컨텐츠 제작에 쓰면서 계속 적자가 났어요, 넷플릭스는. 계속 적자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 벌면 컨텐츠 만들고 돈 벌면 컨텐츠 만들고 하면서 넷플릭스의 컨텐츠 스pen딩이 어느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넷플릭스의 전체 컨텐츠 비중에서도 이 오리지널의 비중이 2021년부터 라이선스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는 넷플릭스가 컨텐츠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여기서 끼어들자면 예. 이효석 아카데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오리지널 컨텐츠 그냥요와 속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렇게 생각이. 또 이렇게 근데 연결이- 여기서 약간 좀 이효석 아카데미 좀 홍보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유튜브 채널이 뭐 수많은 투자와 관련된 컨텐츠도 있고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사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인터뷰 컨텐츠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쵸. 여기저기서. 근데 물론 인터뷰를 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오리지널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또 알게 되네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필요합니다. 넷플릭스도 이때 2015년에 적자를 보면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쵸. 결과적으로 이 경쟁은 이런 구도로 가고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겠죠, 넷플릭스도. 그리고 이때 2017년에 아까 제가 디즈니가 OTT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넷플릭스도. 맞아요. 디즈니가 원래는 우리한테 라이선스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쵸. 얘네가 직접 OTT를 하면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서워서 더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때 약간 지금 구글이 무서워서 투자하는 건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딱 그쵸. 그때 당시의 느낌이. 그래서 이 오리지널 비중이 점점 올라오면서 넷플릭스가 컨텐츠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전략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어요. 이 넷플릭스가 우후죽순 컨텐츠를 쏟아져 내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둘씩 대박이 나는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노란색이 그 에미상 노미네이트 숫자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미상 노미네이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정상에 선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컨텐츠의 정상에선 지금 넷플릭스가 저는 다시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네. 거기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걸 보면 과거에는 이제 넷플릭스와 뭐 디즈니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컨텐츠가 이기냐 플랫폼이 이기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쵸.
다 무의미한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다 그 안에서 다 해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오늘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또 그 직원들의 문화랑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어떤 걸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완전히 컨텐츠 회사가 됐는데 플랫폼으로 또 바뀌어요? 네, 플랫폼으로 다시 정말? 돌아갑니다. 네,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이번에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한 게 3분기 실적 발표랑 같이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이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워낙 그냥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넷플릭스가 실적 서프라이즈 냈고요 이번에. 그리고 가이던스도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날 주가가 많이 오른 건데 저는 이 실적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OP 마진이었어요. OP 마진. 네, OP 마진이 29.6%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 OPM이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매출액 그로스가 10% 떨어졌는데. 이상대를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매출액 그로스가 원래는 이때는 안 나왔을 때는 OPM이 높게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왜냐하면 매출 성장에 드라이브를 안 하니까 수익성을 챙기는 게 당연했는데 수익성을 챙기니까 수익률이 잘 나온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출액 그로스가 나오는 와중에 높은 수익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선 이익을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선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이번 실적에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넷플릭스가 지금 컨텐츠에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컨텐츠에 힘을 빼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컨텐츠 투자를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음 기사 보시면 넷플릭스는 올해도 17빌리언 달러 투자를 했어요, 컨텐츠에. 17빌리언이면은 네, 거의 20조 원 정도. 네, 20조 좀 넘는 수준인데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넷플릭스는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컨텐츠에 힘을 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 대비로 해서 이제 컨텐츠에 투자하는 뭔가 역량이나 그런 약간 전략들이 많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차트가 이건데 넷플릭스의 컨텐츠 자산 중에 오리지널 자산이랑 라이선스 자산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아까는 비중을 보여드렸던 거고 보시면 2022년부터 이 오리지널 빨간색인데 오리지널 컨텐츠 자산이 그냥 횡보해요. 더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의 회계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90%를 첫 4년 동안 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 17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엄청 높은 수준으로 더 지출을 안 하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 자산은 앞으로 이 감소세를 보일 겁니다.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에 점점 힘을 빼고 있는데 이게 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컨텐츠가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에 투자해 놓으면 공장 투자한 것처럼 자산으로 인식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공장도 감가상각하듯이 컨텐츠도 4년 있으면 안 보지.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산이라고 점점 이게 가산 가치가 떨어져 이런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니까 공장을 막 계속 짓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컨텐츠가 계속 쌓이니까. 근데 여기는 줄어들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로 뭔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전보다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규모로 늘어나지 않으면 이 숫자 그러네요.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놔두면은 가만히 투자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줄어드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적어도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게 늘어날 정도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전에는 늘어날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컨텐츠에 점점 넷플릭스가 힘을 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에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넷플릭스의 매출 원가 비중이고 주황색 선이 넷플릭스의 마케팅비 비중이에요. 결국에는 이 OPM이 개선됐던 이유가 이 두 비용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추세적으로 빠지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의 매출 원가는 컨텐츠 제작비예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마케팅비는 컨텐츠 마케팅비예요. 컨텐츠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컨텐츠의 투자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제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그쵸, 아마존 할 그쵸.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랬다가 그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맞아요. 지금 뭐 디즈니나 아마존 출시한다고 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투자 많이 긴장하지 했는데 않으니까. 이제 나와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맞아요. 우리가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투자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눈을 돌린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 바로 광고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네. 여기 보이시는 이 인용구인데 넷플릭스한테 지금 최우선순위 두 가지는 첫째는 광고 인벤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 요금제의 구독자를 늘리는 거고 둘째는 그렇게 확보한 인벤토리의 효율을 높여서 모든 인벤토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벤토리가 뭐예요? 광고 슬롯을 얘기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서 광고 요금제로 그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딱 누르면 광고가 나오고 드라마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그 광고가 나오는 그 슬롯을 인벤토리라고 그래요. 아하. 네. 그걸 인벤토리가 표현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광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입찰하세요. 여기 넣을 사람 이렇게 하는 그 광고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효용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이거 꽉 차게 비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꽉 차게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 슬롯이 광고주들한테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광고 효율이 높아야 돼요. 어필이 돼야죠, 그죠? 그렇죠. 광고 효율이 광고 효율이 낮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슬롯이라도 안 팔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높이겠다는 건데 여기서 아까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여기서 이게 넷플릭스가 광고를 못 팔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광고 슬롯은 많은데 네. 넷플릭스도 그거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광고 요금제를 늘리는 거라 했는데 그쵸. 그거는 잘 되고 있다고 얘네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까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첫 번째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라는 거는 이 점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저것도 근데 결국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와서 혹은 AI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원래는 그 광고 요금제를 처음 출시한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정확히 맺은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 인수한 에드테크 업체 젠더라는 에드테크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랑 협약을 해서 광고 효율을 높여서 광고 요금제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이게 잘 안 됐어요. 아. 젠더가 일을 못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번에 그 젠더랑의 협약을 끊었어요.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새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넷플릭스가 올해 5월에 얘기한 건데 우리 이제 그냥 우리가 광고 플랫폼 될게 우리가 그냥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그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매그나이트라는 업체인데 이 세 업체가 다 그 에드테크에서 각자 밸류체인에서 1등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광고 제일 잘하는 애들 데려와서 네. 광고 슬롯 효율 높여서 이거 광고 팔 거야.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11월부터 이 광고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가고 있고 아마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효율을 많이 창출했는지에 따라서 넷플릭스의 추가적인 멀티플 상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제가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좀 또 느꼈던 점은 회사가 광고 요금제라는 드라이브를 되게 장기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광고 요금제 매출 내년에 2배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의 메인 매출 드라이버는 광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광고 요금제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있고 이거는 향후에 계속 투자를 해서 점점 단가를 올려가면서 돈을 벌 거지 내년에 당장 뭔가 쇼부를 벌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쵸. 이걸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맞아요. 잡아놓은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넷플릭스가 그냥 1, 2년 하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오랫동안 보고 시작을 한 것 같고 거기서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산업적 환경과 기업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개의 그림을 보면서 잠깐 뭐 딴 얘기 여담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잠깐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젠더랑 했더니 안 된다는 거잖아. 그쵸. 얘네들은 오징어 게임 시키겠다는 거지. 아, 그쵸. 야, 다 할 테니까 열심히 누구 잘하는 사람들은 더 해줄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제일 잘하는 애들이. 결국 오징어 게임을 시키는 그 사람이 인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또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면서 그런 교훈을 또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커넥티드 TV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넷플릭스가
그 시장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사업자가 됐고 아하.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국면이 올 건데 그 국면에 초입에 들어와 있고 그게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 확인을 시켜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예전에 했던 결정들을 보시면 되게 적재적소의 결정들을 잘 내렸어요. 처음에 보시면 비디오 대여점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 우편 DVD 유통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때 딱 맞춰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경기 둔화 국면에 딱 맞춰서 광고요금제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CTV 시장이 이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딱 맞춰서 압도적인 CTV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서 이번 돌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런 엄청난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업체라고 플랫폼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의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얘기하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트라고.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애들 다 망하게 하면서 큰 거잖아요. 그쵸. 넷플릭스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경쟁에서 이겨내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적재적소에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에서 성과가 얼마나 날지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밸류에이션은 네. 우리가 좀 너무 비싸거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괜찮나요?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전혀 싼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넷플릭스도.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반영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냥 넷플릭스랑 상관없는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저는 미국 주식을 볼 때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혁신이 나오는 기업들에서는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지표가 오히려 투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다는 거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라는 주식 시장이 전 세계 모든 돈이 몰려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일 텐데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싸게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싸면 고민을 더 해봐야 되고 그냥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그 상태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싸지는 국면이 언젠가는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그래도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적당한 건지 맞는지. 그래서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시장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식을 못 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네. 첫 번째 시간에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와, 이게 시간이 너무 꽉 차네요. 연수로 역시 돈 냄새가 좀 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나요? 네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업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팔을 소개해 드릴 텐데 네. 페이팔도 되게 잘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전혀 색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기대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르의 해외 주식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또 연수르의 해외 주식만큼은 또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계속해서 10편이 계속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